자, 그러면 이제 프리메이슨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무슨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몽주의의 속내는 아까 뭐 얘기는 좀 했지만, 그래서 약간은 뭐, 그럼 뭐 프리메이슨도 그렇게 생각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죠. 저기 프리메이슨 중에요, 가장 부드러운, 아주 말랑말랑, 생긴 것도 말랑말랑하고 아주 부드러운 세 사람의 예만 들죠. 라파예트가 있습니다. 라파예트는 뭐 프리메이슨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귀족 시절에는 일 잘하는 일꾼들이 제 노동의 수확을 얻지 못했다.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을 가진 전제 정부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금쪽 같은 수확물을 나누어 먹었고, 점잖은 척하는 귀족들이 부지런히 수확의 다른 부분을 얻어갔다. 오만방자하게 말이다. 나머지는 성직자들이 죄다 쓸어갔다. 오만방자하게 말이다. 어이구, 라파에트 자기 자신도 귀족인데 귀족을 굉장히 비판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은 뭐 로베스피에르라든가 뭐 에베르라든가 무슨 뭐 생주스트라든가 이렇게 막가 무식하고 이렇게 막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라파에트는 왕이 갇혔을 때도 매일 아침 문안 드리려고 하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을 이렇게 상당히 폭력적으로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폭력으로 했을까요? 자기가 프리메이슨의 강령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자고요. 아니, 저기 일 잘하는 일꾼들이 제 노동의 수확을 얻지 못했다고요? 언제? 일 잘하는 일꾼이 언제 제 수확을 얻지 못했나요? 중세 때나 구체제 때. 일 잘하는 일꾼들이 제 노동의 수확을 얻지 못한 적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일 잘하는 일꾼, 즉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공동체가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서 먹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농민 공동체를 다 복지를 다 없애버리고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영농 만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도시 노동자를 그냥 끌고 오든가. 즉 노동력 유연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칠 줄 모르는 전제 정부라고 했는데, 금쪽 같은 수확물을 나눠 먹었다고? 전제 정부가 어떻게 농민들과 수확물을 나눠 먹습니까? 세금 거둔 거지. 세금 거둔 것을 금쪽 같은 수확물을 나눠 먹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세금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나 있어요. 세금도 10% 이상 넘어가지도 않았고, 근대 사회보다 더 그랬다니까요. 법인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법인세가 90%인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40%, 한국도 거의 한 40% 될걸? 그게 전제정부예요? 10% 가져간 게? 세금이잖아요. 국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어떻게 전제정부예요? 왕실이지, 왕이지, 왕. 또, 점잖은 척하는 귀족들이 수확의 다른 부분을 얻어갔다고? 귀족과 농민들은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경작권을 얻어요. 귀족들을 주로 영주라 그러잖아요. 영주가 뭐예요? 땅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건 저기 종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이로 써지는 게 아니라 다 관습법이에요. 영주가 경작권을 주고 그 토지 소유는 자기가 못해요. 아니, 지금 뭔가 중세와 구체제는 말입니다. 토지가 공개념이었어요. 누구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통해 갖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땅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거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영주한테 관리시켰어요, 땅을. 그리고 그 땅의 경작권을 농민이 얻어가고요. 농민이 그 경작권을 상속을 했다고. 절대 귀족이 못 뺏어요, 경작권을. 하지만 경작권이 그게 땅 소유지. 그래서 농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농노가 아니라 땅 주인이에요.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경작권에 대해서는 절대 귀족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수확에서 소작료를 지네가 가져간 거예요. 소작료를.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도 똑같은데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더 심하잖아요.
또 나머지는 성직자들이 죄다 쓸어갔다. 뭘 나머지를 성직자들이 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좀 11조 얘기하는 거죠. 예, 11조. 예, 11조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어요. 구체제트는. 11조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근데 11조를 교회에 낼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건물과 토지를 다 관리를 해줬잖아요. 곡괭이, 물레방아 모두 교회가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수단 이용료잖아. 이용료 낸 거야. 근데 뭘 죄다 쓸어가.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18세기에 농민과 노동자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징세원들이 많이 괴롭혔고, 그리고 물론 이제 프랑드난 이후에, 프랑드난이라고 하는 게 귀족들이 왕과 대치에 싸웠던 건데 철저하게 깨지거든요. 프랑드난에서 이 귀족들이 루이 14세 이전에 1600년대 중반. 네. 그래 그 거지 같은 귀족들이 좀 많았어요. 옛날에는 좀 착했는데 좀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냥 막 몰래 막 농민 그 노동자들 좀 괴롭히고 막 이랬던 귀족이 좀 있었어요. 점점 많아서 스타일이지. 18세기에 되면 좀 더 많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 된 놈들 누구냐면 은행가들이에요. 이게 매점 매석해버립니다. 곡물을.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해버리든가 이 국가의 말을 안 들어요. 네? 왕이 이번에는 밀 수출을 조금 줄여라 그러면 안 줄여요. 그냥 갖다 해외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곡물 반출시키고 나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업조합에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 원래 조합체제로 농촌이 이끌어져 갔는데 그 조합체제를 많이 깨뜨립니다. 이 부르주아들이, 이 금융가들이. 그리고 지네가서 직접 땅을 아예 그냥 경작권을 사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전세 든 사람이 사람들한테 또 월세를 따로 줘. 이 밑으로 그런 거랑 같은 그런 짓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들 밑에서. 왕정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왕정은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했습니다. 최소한 법령으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 다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법이 원래 그렇게 안 흘러갔다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18세기에 상당히 농민들을 많이 괴롭힌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잘못이냐? 그럼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이냐? 이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왕정이 잘못이다 그랬잖아요. 가톨릭 교회하고. 부르주아 지네가 잘못해놓고. 볼테르 보세요. 볼테르가 누구예요? 군납업자에다가 고리대금업자에다가 지네가 그런 짓 해놓고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 한 놈이잖아요. 볼테르가. 지네가 그 나쁜 짓 해놓고 그 죄를 왜 왕하고 가톨릭 교회에 뒤집어 씌웠냐고요. 원래 중세부터 구체자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마크 블로우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서로 그 관계적인 그리고 또 서로 의존 관계지 이게 지배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왕이 있으면요, 왕이 이제 자기 밑에 베런이라고 이제 귀족, 대귀족은 얘기하는 거죠. 대귀족 밑에 나이트가 있습니다. 영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영주한테 땅을 하사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럼 기사들한테 줘요. 그럼 기사들은 또 농민들한테 땅을 이렇게 경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경작을 해서 20에서 한 30% 정도는 기사한테 줘요. 그러면 기사는 또 그거를 위쪽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계속 서로가. 그리고 이 네 그 계층이 실은 뭐 바이런과 나이트는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세 계층이 말입니다. 왕, 귀족, 농민 서로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농민들한테 야, 저 옆나라 쳐들어가자 그럴 때 이 농민들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챙길 거 우리는 얼마 챙긴다는 계산을 다 했어요. 어디 함부로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그 강단 역사나 중고등학교 때 보면 중세 봉건 체제가 뭐 강권이고 막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귀족은 농촌 공동체에 와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왜? 발언권이 없거든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우리는 소장료만 내면 돼. 왕한테는 세금 바치면 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융자를 내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농민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죠. 도시로 떠나야 되니까. 자, 무엇보다 이 조합 체계, 우리 옛날 그 조선의 농촌도 두레라든가 서로 협동 조합 체제로 흘러갔잖아요. 유럽도 똑같았습니다. 일단 토지가 공개념이니까요. 마을의 산이나 강, 숲 모두가 공유지예요. 누구나 거기 가서 뛰어놀 수 있어요. 중앙공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깥 세계가 모두 중앙공원인데. 그리고 영주라고 하는 사람들, 나이트 혹은 베런, 기사가 좀 더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영주가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영주는 터줏대감입니다. 예. 경작권만 주고 소장료나 받아먹는 터줏대감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경작지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와 구체제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거지가 될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구체제 때는 성지순례 떠나다가 길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놀고 싶은 어떤 존글러들 뭔가요? 그 악단들 있잖아요. 뭐 딴따라라 그러잖아.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아도 나라에서 다 보살펴줬는데 그래도 고아 중에서도 또 놓친 부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거지가 됐었지 원칙적으로 거지가 될 수가 없는 체제예요. 이 체제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 때문에. 단 이제 경작지를 받지 못한 농민들이 있어요. 인구가 많아진다든가 그래갖고 경작지를 못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해요. 목축. 가축을 사육합니다. 어디서나 가축을 사육할 수 있어요. 예.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게 하고 있었죠. 물론 마을 공동체에서 한 곳에서 다 뜯어 먹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뜯고 그다음에 저쪽에 뜯고 해서 풀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거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검토해서 그 가축 사육을 자유롭게 시켰다고요. 우리 거다 너네 거다 이런 게 없었어요. 토지가 공개념인데 무슨 소리야. 주택이라든가 말 가축 이런 거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농촌에서 호미 개인 생산수단 소유권은 다 인정을 해줬죠.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공유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또 영주가 잘못하면 마을의 공개투표를 통해서 대항할 수 있었고요. 또 영주의 자식들도 뭐 예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학교에 농민 자식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부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영주와 농민들이 같은 학부모예요. 같이 가서 애기들 점심 주러 갈 때 영주를 만나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세니어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그랬지. 그럼 아이고 잘 지냈는가 뭐 이렇게 지냈지. 무슨 뭐 몽둥이로 패고 때리고 왜 그런 것만 자꾸 그냥 영화에서 만들어주고 영화 뭐 드라마에서 막 뭐 종이다 뭐 농민이다 그러면 무조건 두들겨 패는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그게 민주공화주의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귀족하기 싫어갖고 농노되겠다는 사람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 날개 다 떨어진 귀족도 있잖아요. 도시에 갔다가 주식 투자해갖고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그 새끼 귀족들이 있다고. 17, 18세기가 되면 특히나 18세기가 되면 귀족장이 다 때려버리고 농노가 되고 싶었다는 사람 많았고 그리고 은근히 경작지 받아갖고 그냥 농촌에서 그냥 농사짓던 귀족들도 많았어요. 귀족이라고 다 같은 귀족인가? 대신 이제 도시 부르주아의 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18세기에. 그래서 부르주아가 지나가면 인사도 안 했어요. 귀족들한테. 그럼 귀족이 지나가면서 뒤통수 까죠. 저 새끼 평민 자식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아유 하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이 수준이었다니까요. 18세기에. 아유 나도 귀족자기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아유 부르주아처럼 돈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농민을 때려요? 환장을 했구나. 네. 고발당합니다. 농민을 감히 때렸다고? 농민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옆에 영주와 싸울 때 자기 군인이야. 네? 그 당시 정규군이 뭐 얼마나 있다 없었어요. 다 농민들이 곡괭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화살 쏘는 뭐 가르치고 해서 왕 밑에 정규군이 있었지 귀족들이 무슨 정규군을 갖고 있어요. 기사 몇 명이 다지.
물론 이제 기사가 뭐 일당백을 했다고는 하는데 옛날 중세 전투가요 몇 명끼리 싸우는 줄 알아요? 뭐 역사책에 보면 10,000명 나오고 다 헛소리고요. 한 12명 정도끼리 싸운 거예요. 그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았고,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찢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 영주가 한 6명 정도 데리고 가요 옆에 땅으로. 그럼 그쪽에 또 영주가 나와요. 디립다 싸우다 지네끼리 싸우다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였으면 그 땅 자기가 갖고 뭐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진짜 큰 전쟁을 이제 왕이 일으키지 무슨 귀족이 일으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옆에 영지와 갈등이 생기면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은 바로 농민입니다. 그런 농민들을 때리고 함부로 했다고요. 나중에 새끼 그 이상한 귀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8세기. 그때 이제 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농촌 사회가. 그것만 그냥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중세 전체가 다 그랬다 그래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역사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중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체제도 그렇고요. 먹고 살기에는 좋았죠. 뭐 이념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심한 처벌을 벌을 받았고 했지만 자기의 권리 다 갖고 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자, 1860년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농노를 해방했거든요. 농노 해방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역사학자들은. 예? 그게 바로 민주공화주의 이데올로기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짜여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 땅이 소유자가 없는데 무슨 농노를 해방해? 다시 말하면 경작권을 뺏었다는 소리예요. 농노를 해방했다는 소리는. 뺏어갖고 누구한테 줬어? 아니, 자, 프랑스는 농민을 해방해갖고 그 땅을 부르주아가한테 경매를 붙였죠. 그래서 부르주아가 아무도 가지지 않았던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죠. 그게 프랑스 혁명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100년 후에 러시아에서 농노를 해방했어요. 농노 해방 경작권을 뺏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 그 경작권과 그 땅 토지 소유권을 전체 누구한테 줬을까요? 귀족한테 줬죠. 이게 농노 해방의 본 모습이죠. 농노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민주공화국, 민주자유주의 역사가들이 굉장히 칭송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면 무조건 좋아해, 얘네들은. 그 이후부터 이 민주공화정이 들어서면서부터 상속하던 경작권도 다 자본가와 지주에게 넘겨버리고 수확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토지를, 원래가 같이 쓰던 토지를 이제는 자기가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때부터 민주공화정이 들어서면서부터 농민들의 평생 꿈이 뭐냐면 토지를 사는 겁니다. 네. 토지를 자영농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영농 문제가요, 서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주아들과 자본가들, 금융가들이 모두 뺏어버려, 혁명을 일으켜갖고 뺏어버리고, 그거를 되찾는 그 역사가 바로 자영농의 역사입니다. 그게 참 눈물 나는 역사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발전 과정이 어떠네 저쩌네 이런 얘기하는 그 역사가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참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체제하에서는 지세하고 소장료하고 납세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확물은 다 자기들 것이었고요. 네. 근데 농민들이 유통도 자기네들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통은 또 도시산업가한테 맡겼어요. 유통업자한테 맡겼습니다. 그래갖고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던 게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그 한결같은 주장이었어요. 이 유통업만 해결 보면 농민 노동자들은 잘 살 수 있다. 그거를 공상적인 사회주의라고 마르크스가 붙였거든요. 생시몽, 샤를르 프리에, 로버트 오웬. 무슨 공상이야. 그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역사적 유물에 안 맞으면 무조건 공상이래. 마르크시스트들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에요.
하여간 아주 얘기가 좀 딴 데 흘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납세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확물은 다 농민들 것이었습니다. 단지 유통에만 잘 걸리지만, 나쁜 놈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농민들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부르주아들한테 농비 다 뺏기고 판매권, 가격 협상권, 토지 경작권 모두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 좀 사겠다고 은행에 달려가서 융자를 낸 거예요. 농민들이 죄다. 그래서 자영농 하면서 그 융자 이자는 또 복수이자야. 이 은행가들이 얼마나 농민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가장 심한 데가 영국과 프랑스인데 은행가들이 그냥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가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은행가라 그래요. 보통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혁명이 끝나고 나서 25년 지나가니까요. 반 이상이 다 도시 노동자로 바뀝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그리고 5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프랑스 농민의 생산력은요. GDP, 농촌의 GDP가 80% 하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체 GDP의 20%만 농촌에서 나오게 되는, 참, 그 나머지 곡물은 다 어디서 갖고 와? 다 수입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부르주아들이, 유통상인들이, 금융가들이 모두 수입해서 대량으로 싸게 곡물을 프랑스에 제공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체제, 중세 이래 구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요일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들이 항상 마을에 가장들을 모아놓고 대소사를 논하게 했던 전통도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원래가 토론장이었고요, 투표장이었고요, 또 축제 한복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공터들 있잖아요. 축제 공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중세나 구체제 영화 보면 공터에서 막 농민들이 피리 불고 막 축제 벌이잖아요. 그런 게 다 관공서나 중앙공원으로 바뀌어버리죠. 민주공화정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땅은 농민에게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시 노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웹스터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한마디 딱 던지는 게 아마 바른 얘기일 거예요. 가격을 아예 묻지도 않고 귀족 부인의 옷을 만드는 노동자가 더 잘 살았을까?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가, 산업시대 노동자가 더 잘 살았을까? 정확한 얘기를 해주죠. 귀족 부인 옷을 만드는 노동자, 즉 중세와 구체제의 노동자가 더 잘 살았죠. 그래서 19세기가 되면요, 칼 마르크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왜 유토피아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크로포트킨, 조셉, 프루동, 바쿠닌, 하물며 블랑키, 이런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항상 원했던 건 그 노동자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여가 생활. 그러니까 19세기 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18세기까지 농민과 노동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했었는가를 알고 있고, 19세기 민주공화정이 시작되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완전히 그 착취당하면서 여가는 아주 꿈도 못 꾸는, 돈도 못 버니까, 돈을 못 벌게 했으니까 꿈도 못 꾸잖아요, 여가 생활을.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역사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20세기 역사가들 때 그걸 잊어버린 것 뿐입니다. 100년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중세와 구체제의 노동 상태가 어땠는가에 관하여. 네? 그리고 중세와 그 구체제의 회사는 말입니다. 소사이어티 회사는요, 평생 교육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평생 취업이었고요. 복지제도가 철저했고요. 노동자가 죽잖아요. 그럼 그 부인을 취업시켰습니다. 노동자 아이들의 먹을 거, 먹거리도 회사에서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회사는 뭐냐면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직업 공동체를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조합. 그리고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 일했습니다. 8시간 노동, 민주공화정은 말입니다. 16시간을 시켰어요, 일을. 예?
민주공화제 밑에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했다고요. 그거를 노동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전쟁하듯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수십 년 데모를 일으켜서 얻어낸 게 8시간 노동제예요. 그러면 구체제하고 중세 때는 5시간 전후로 일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휴일을 명령했습니다. 놀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일요일 52일 동안 일요일이고요. 38일 휴일이에요. 총 90일이 휴가입니다. 이 일은요, 만약에 이 90일간 노동자들을 90일간 쉬지 않게 하면 가톨릭 교회로부터 경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국가한테 고소를 하죠. 그러면 경찰이 달려와요. 구체제가 그랬습니다. 중세 때는 더 그랬고요. 그러나 민주공화정이 들어서자마자 이 휴일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재획득하고 휴일 재획득하는데 거의 7, 80년 걸립니다. 자, 보세요. 구체제가 나쁘다고 구체제를 공격해서 무너뜨려버린 민주공화정의 그 부르주아들과 이념 사회주의 노동 그 혁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어차피 다 부르주아 밑에 있는 놈들이라고. 몇 명을 제외하면 결국은 농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려고 민주공화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농민과 노동자가 다시 되찾는데 거의 100년 걸린다니까요.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고. 아직 체하지도 않았어. 8시간 노동제예요 지금. 구체제로 돌아가려면 거기서 3시간 더 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월급 줄이겠대. 이게 민주공화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무료 교육이고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10살 이전에는 가정에서 교육했습니다. 10살 이전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일을 못하게 했어요. 구체제가 중세 때는. 그거 큰일 나요.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노동자들 1800년대 노동자들 10살 이하짜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탄광이라든가 방직업에서. 그게 민주공화정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12살부터 동업조합 들어갑니다. 옛날 구체제와 중세 때는. 그래서 인턴으로 일을 해요. 도제교육을 받습니다. 무려 한 5년간 공부하죠. 다 공짜로 밥 먹고 돈까지도 받고. 그리고 16세 16살이 되면 저니맨이라 그래갖고 프리랜서 스타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나중에 장인이 되죠. 이런 체제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게 다 안정적으로만 가진 않았어요. 시대마다 뭐 인구수가 는다든가 아니면 뭐 장인이 되는데 막 그 경쟁이 되게 심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만 기본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 노동자는 주로 탈세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탈세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만 소득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탈세가 상당히 많이 가능해서 노동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그 1400년대 파리의 고아가요 총 인구의 1%였어요. 네. 그러나 1830년대 고아가 총 인구의 4%예요. 400%가 늘어난 거, 300%가 늘어난 거예요. 고아가. 민주공화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오구스탄 코시앵이죠.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 1848년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죠. 1871년 파리 코민 모두 이게 종합을 한 이 코시앵의 결론은 이게 프리메이슨이 저지른 일이다. 예? 이게 부르주아 귀족이 서로 간에 꿍짝꿍짝 만든 프리메이슨이 했다. 자율적인 직업군이라든가 지방 규칙과 동업조합이 있던 나라의 모든 게 다 먼지가 되어버렸다. 이 조직화된 당이 민중을 치명적으로 호도했고 자기들 계획대로 멋대로 이끌었다. 책임도 없었고 자연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어떤 원인도 없었고 생각의 정당성도 없었다. 지지들도 별로 없었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능력도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민중은 소수의 명령을 받아 민중을 속이는 그들의 소나기로 들어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기스틴 꼬샹은 말입니다.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1차 세계대전 전쟁 나가서 죽었거든요. 총에 맞아갖고. 그 전까지 보면요. 이 사람은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바라본 거의 최초의 인물이에요. 아나락파다 이 말이에요. 아나락파가 바로 이 꼬샹의 그 연구 방법론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아나락파 좀 유명하잖아요. 프랑스에서 뭐 루시앙 페브르라든가 페르디낭 브로델, 뭐 한국에서 번역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 그 원류가 이 사람이에요.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철저한 고증으로 유명한 에콜 드 샤르트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꼬샹이. 에콜 드 샤르트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저도 소르본 대학에 있으면서 한 2번인가 가보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안 받아들여줍니다. 외국인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샤르트르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냐면 그 고증 한번 잘못하면 학생회에서 쫓겨나요. 철저한 학교. 그러니까 소르본보다 더 심한, 소르본도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저도 박사 논문 제출했을 때 스펠링 하나 틀렸다고 탈락할 뻔했어요. 스펠링 하나 틀렸다고 탈락시키려는 학교도. 철두철미한 학교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상도 받았어요. 논문 잘 썼다고 대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아카데미 프랑스에서는 학술원. 한국도 학술원이 있나요? 프랑스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박사 논문은 아주 대단하죠. 크로멜과 프롱디에 나눕니다. 크로멜 의회의 역사와 귀족의 역사. 하나는 영국, 하나는 프랑스.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천가입니다. 이 사람은 또 그 공부만 이렇게 박하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실천력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에서 이 프로이센은 그 독일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1차 세계대전 나와갖고 4번이나 총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4번째는 죽었죠. 솜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적이고 철두철미한 실증주의자고 고증주의자고 또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발라보려고 했던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은 프리메이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음모론이냐고요. 이제는 음모론 얘기 안 해요. 프랑스에서도. 왜냐하면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노학자들도 이제 프리메이슨이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인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윤모는 안 하는데 한국에서 서양사를 좀 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니네가 서양사를 그렇게 잘 알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바로 이 라파예트가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중세와 구체제의 역사까지도 다 훑었어요. 그러니까 라파예트가 했던 주장, 왕정이 아주 압제를 했네, 귀족들이 농민들의 수탈을 했네, 답번 같은 소리라는 것을 바로 라파예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드러운 인물, 부드럽게 생겼어요. 자크 네케르. 이 사람도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죠. 스위스의. 스위스 제네바 은행 총재입니다. 역시가 프리메이슨은 힘이 셀 수밖에 없었어요. 공화주의 역사가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줄이고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얘기고요. 또 독립전 나라에 돈이 없다니까 자기 돈, 나라 그 당시 프랑스 정부 재정의 14%를 이 사람이 돈을 주었어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크 네케르는 실은 제네바에서는 이제 주식 투기한 거로 아주 유명하죠. 그 당시는 주식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투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스위스 사람인데도 프랑스에 와서 그 재무부 장관을 할 수 있었냐면 그 필립 오를레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루이 16세의 사촌이 프랑스 프리메이슨 총대장이거든요. 이따 나올 텐데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재무부 장관으로 루이 16세 밑으로 들여보내죠. 자, 이 사람이 한 짓은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줄이고요. 각종 대형 소형 대출을 은근히 높이는 가계부채를 계속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꼼뚜공주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네케르가 왕한테 제출한 GDP 대차대조 보고서인데요. 이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 장부를 조작해서 정부가 얻은 수익이 5억 리브르가 더 많다. 그러니까 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대출 막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스위스에서 대출을 엄청나게 하죠. 자기도 대출해줍니다. 이자 엄청나게 받아먹으면서 대출해줍니다. 이 프랑스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입헌군주를 지지를 하는 거죠. 예,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랬던 놈입니다. 예. 프랑스 재정이 궁핍했던 것은 뭐 꼭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 궁핍했잖아요. 루이 14세부터 계속 궁핍은 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악하게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게 네케르 같은 사람이 은행원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민 대출을 확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케르가 그 돈을 풀어가지고요. 돈을 풀어갖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돈줄이었습니다. 실은. 예. 근데 자료가 정말 정확한 자료가 많지 않아요. 저 증언만 있고. 근데 아무리 상황을 봐도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돈줄이 들어올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내미가 있는데요. 그 딸내미가 유명한 여자예요. 스탈 부인이라고요. 문학가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썼고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그 딸년이 이 1814년 뭐라 그랬냐면 루이 18세 저기 나폴레옹 물러나고 루이 18세가 집권을 딱 1년인가 2년 하죠. 아마 루이 18세 인준한 선언문에 네케르가 루이 16세에게 제안했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영광스럽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 대출 제도를 완전히 그 은행 휘하로 들어오도록 국가 전체가 은행 휘하로 들어오도록 대출 제도를 확대했다 이 말입니다. 다 짜고 한 짓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는 나폴레옹 생전에 슈탈 부인이 살았거든요. 사이가 좀 안 좋았죠.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네케르가 루이 16세 죽은 루이 16세 시절에 빌려준 돈 왜 아직도 안 갚느냐고 막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이제 왕이면 그래도 국가 주권자니까 왜 갚아야지 안 갚느냐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나폴레옹이 뭐 마키아벨리네 뭐 여혐이네 뭐 사회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하네 감히 황제를 두고 글을 막 그렇게 써대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저 여자 봐라 저 시덥잖게 말이 많다. 예, 자기 신문인가 어디에 나온 말인데요. 시덥잖게 말이 많은 여자다. 그러면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쫓아버렸어요. 네. 나폴레옹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은요. 그 대포 끌고서는 스위스 산 넘어갈 때 하도 그 군량미가 부족해가지고 그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 음식을 해달라 그래갖고 며칠을 거기서 지내면서 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서를 끊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나폴레옹이 내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당신들한테 꼭 갚을 테니까 이 차용증서를 갖고 있어라. 돈을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제 돈을 못 갖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1984년 거의 200년 뭐 170년 후에 그 마을 이장님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한테 그 차용증을 보여줬다고 그래 갚아줬어요.
원래 그래야 돼요. 국가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래도 한 나라의 그 대장이 찍어서 사인한 차용증은 갚아줘야 돼요. 근데 왜 네케르도는 안 갚아줬을까? 그 더러운 돈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폴레옹이 바본 줄 알아요? 나폴레옹은 그 자신이 프리메이슨의 굉장히 큰 지도자격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뭐 자기 뭐 부인 뭐 모두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조세핀 뭐 다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자기 여동생 뭐 다 제롬, 루이 뭐 다 자기 남동생들 다 프리메이슨이고, 그래서 전 유럽을 다 프리메이슨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나폴레옹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보 하나 네케르가 어떻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정보 하나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슈탈 부인이 나폴레옹을 좀 우습게 본 거지. 응? 세 번째는 이제 다 순하게 생겼죠. 예, 프리메이슨에서 가장 순한 사람 지금 세 사람을 예를 들어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파리 프리메이슨 총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재가 맞겠다. 총대장이라기보다 총재 루이 필립 2세 오를레앙 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인데, 혹시 나중에 이제 프랑스라도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 입구 들어가는데요. 강 쪽 말고 북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보시면 엄청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사람 겁니다. 네, 그 뒤쪽 건물 다 자기 거였어요. 거기 쇼핑센터하고 육악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고 이제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자, 이 오를레앙 공이 이 혁명을 위해서 지금 돈으로 3억 달러 이상을 썼거든요. 자기 돈을 썼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려고. 근데 목적은 따로 있었죠. 자기 사촌인 루이 16세의 왕권을 지가 뺏고 싶었던 거였죠. 참 욕심도 대단했죠. 근데 프리메이슨도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려고 지가 했던 거예요. 근데 프리메이슨 진짜 멤버들이 뭐 이따위 인간을 뭐 총재로 내세우긴 내세웠지만 그럴 것 같아요. 1793년 목을 쳐버리죠. 죽어요, 그 사람. 단도대에서. 아들이 나중에 그 왕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때 내가 아버지를 그리 말렸다. 그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루이 16세 그 목을 자르려고 할 때 아버지가 꼭 반대하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예 잘라야 된다고 막 그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루이 16세 목 자르고 자기도 목 자르고 그러다 아들이 뭐 대장이 됐으면 된 거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은요 1788년에 프랑스 그가 흉년이 아니라요, 역사학자들이 흉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요? 프랑스가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남부를 가보셨어요? 남부를 가보시면 흉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햇볕 쨍쨍 자는 날씨에 어떻게 흉년이 있어요? 비도 그냥 제 시간대에 딱 다 와주고. 여기저기 그 남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이라든가 오베르니 지역이라든가 마시프 성트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저기 흉년인 적이 별로 없었고요. 단지 유통업자들이 매점 매석을 했기 때문에 흉년처럼 보인 것뿐이죠. 풍년이라고 얘기하는 역사들도 많고 흉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흉년이야 풍년이야 아무도 그냥 학생들은 괴로워 죽겠어. 아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흉년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는데 아니래, 풍년이었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매점 매석은 얘기 안 해요. 그 은행가들하고 유통업자하고 이런 그 대귀족들, 오를레앙 공 같은 사람이 매점 매석을 했다고요. 그 곡물 집화장 루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곡물 집화장인데 거기서 도매상들 매점 매석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를레앙 공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로 음식이 안 들어와. 곡물이 밀가루 같은 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풍년인데도 가난했다고. 아니면 또 흉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흉년이라고 해도 뭐 다 굶어 죽을 만큼 흉년은 아니란 말이에요. 프랑스 땅이 그래 스페인 땅만큼이나 비옥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점 매석 유통업자들의 농간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기근을 유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곡물 창고에서 곡물을 내지 말라고 명령한 놈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네케르였어요. 네케르가 파리로 들어오는 곡물을 막아라 그랬거든요. 왜 막아라 그랬을까?
곡물 가격 올려갖고 주식 투기하려고?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폭동을 유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 오를레안공이 항상 그 네케로하고 한 게 자꾸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데 3부에도 자꾸 소집하자 그러는 거야. 예? 3부회라고 하는 거는요, 전국 대표자 회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전국 대표자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300년 동안인가 한 번도 3부회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3부회라고 하는 거는요, 왕령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 엄청난 대사가 있을 때 부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난 대사가 뭐냐면 세금을 못 걷게 만들어 버리니까 귀족들한테 세금 먹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3부회를 소집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고 국령으로 그냥 공포만 하면 돼요. 불만은 많겠지만 귀족들이, 왜냐면 귀족 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지네끼리 꿍딱 넘었는데 3부회 왜 열라 그런 거야? 3부회는 도대체가. 예? 세금 문제가 귀족 의회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고 그렇게 큰 문제였어? 아니었죠. 그거는 왕령으로 귀족 의회에서 지네끼리 논의하라 그러면 되는 문제고요. 물론 그 꼭 뭐 세금 문제만 연 건 아니에요. 뭐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꾸 열으려는 거야. 응? 오를레안공도 그렇고 네케르도 그렇고, 응? 거기 프리메이슨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3부에 몰려온 그 당시 1789년 3부회 열었을 때 몰려온 사람이 총 의원수가 1336명이었는데요. 프리메이슨이 320명, 즉 24%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3부회를 소집한 사람이 결국은 오를레안공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파리를 불러 모아서 일단 일을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일단 뭐 몰려왔으니 어떡해요. 지네끼리 모여야죠. 나중에는 지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끌기 시작해요. 또 1789년 10월 6일에는요 자기가 소유한 루브르 건너편 건물과 그 지역 전체, 거기 아줌마들이 장사하는 아줌마들, 또 창부들 많았거든요. 아가씨들을 소집을 합니다. 돈을 주고 소집을 해가지고요. 니네 베르사유로 쳐들어라 그래갖고 조종한 놈이 오를레안공입니다. 예. 아줌마들은 자판 걷고 돈 받았으니까 좋죠. 그래서 그 대포를 끌고 무려 18km나 떨어진 곳을 파리의 아줌마와 아가씨들이 가슴에 빨간색, 파랑색, 휘황찬란한 두건을 두르고 또 곡괭이를 들고 참 마취를 하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줌마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또 남자들은 또 뒤에 섰어요. 앞장서 가지고 18km를 왕과 왕비를 때려 죽이겠다, 뭐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왕과 왕비를 파리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혁명 정부가 가만히 두 손 놓고 보고 있었을까? 안 그렇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대통령을 체포해야 돼. 근데 서울시의 아줌마들이 모여서 대통령 백악관이란다, 청와대로 쳐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혁명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네? 이거는 증거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가만 보시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왕실 경비대도요 얼마 되지도 않고 베르사유는 쳐들어가서 아줌마들이 쳐들어갔잖아요. 거기 철문도 다 뜯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과 왕비는 파리로 들어와라, 할 얘기가 있다. 그 마리 앙토네트가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저기 빵을 달랍니다.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 라고. 이 거짓말 누가 찾아야 돼요. 마리 앙토네트는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게 라파예트가
말을 전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알려진 바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이 공화주의 역사학자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 영비대 얼마 있지는 않잖아요. 걔네들 다 물리치고선 왕실까지, 침실까지 들어갔던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의 그 보호막도 별로 없었고, 결국은 아슬아슬 갔게. 그래서 결국은 끌려오잖아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이것저것 물건 챙길 것 같아, 기다려라 그래갖고 끌려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랑 같이 파리로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체포 아닌 체포가 돼버리죠. 그거를 오를레안 공이 다 만들어내고 네케가 뒤에서 다 조정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인간들이 뒤에서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누가 작동을 시켰을까? 또 어떻게 작동이 됐을까? 프랑스 혁명 1789년 5월인가요? 뭐 또 공부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뭐 기억 30년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날짜 기억이지 않아. 원래 역사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날짜를 많이 잃어버리네. 그 삼부회가 소집되고 나서 그 평민들만 따로 모여요. 따로 모여가지고, 근데 실은 프리메이슨만 따로 모인 겁니다. 그 베르사유 그 테니스 구장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정구장 선언이라고 하는데 나무 위키나 위키페디아 보면 다 나와요. 여기서 선언을 이끌었던 사람이 장 실방 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할아버지였어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죠. 네, 프리메이슨 좀 아랫 단계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자크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의 그 신고전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바이가 가장 중간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있고, 장볼마라가 오른쪽 꼭대기에서 자기가 만든 신문을 뒤로 거꾸로 돌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밀 세력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실방 바이는요, 앞서 나간 전위 부대고요. 장볼마라는 오히려 프리메이슨 깊숙이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네. 파리 시장, 최초의 파리 시장이고 과학자였고요. 최초의 또 국회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장 실방 바이. 그러니까 좋은 타이틀은 모두 하수인들, 꼭두각시들이 다 가져가고요.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 아까 했던 라파예트, 4만 8천 명의 근위들을 이끌었던 라파예트. 근데 이 두 사람이요,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장볼마라가 왜 평소에 자기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국민의회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공금을 유용했다고 자기를 왜 덤탱이를 씌워서 자기를 공격했는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실방 바이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입헌 군주제 쪽에 가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쓸모가 다 끝났다고 본 거죠. 장볼마라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장볼마라는 영국의 윌리엄 푸티 내각 속인 제레미 벤담의 하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특히 미국에서 반영 단체에서 주로 장볼마라가 영국의 윌리엄 푸티 내각의 제레미 벤담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 침투한 간첩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명확한 그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쪽 단체에서는 뭐 자료를 좀 모아놨겠지만 저는 본 바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간에 갑자기 비판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제 쓸모가 끝났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혁명의 과학자는 필요 없다. 이 말을 바로 장볼마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볼셰비키들도 그랬잖아요. 혁명의 과학자, 예술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공산주의들이 그랬어요. 모택동도 그랬습니다. 과학자 필요 없다고.
장폴 마라가 잠깐 한 얘기예요. 요 실방바위를 좀 없애버리려고, 제거하려고. 근데 그 얘기가 마치 선언처럼, 뭐 법처럼 여겨져 갖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그대로 뭐 혁명에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 엄청나게 필요하지. 공산주의자들만큼 근대 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바위 이 노인네의 그 증언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1789년 14일 그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날에서 15일에 거사가 정해져 있었다. 무엇을 알았는지 바스티유 교도소 소장이 거사 며칠 전부터 소장품을 다 치워버렸다. 스위스 근위대 무기 창고가 채워져 있고 궁궐을 공격할 계획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10만 명을 동원하고 1억 파운드가 준비되었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파리 전역에 넘쳐나고 돈이 풀려 나왔다. 돈을 푼 네케르는 증언하기 어려워 망명을 떠나야 했다. 네케르는 망명을 떠나버리죠.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파리 시장을 혁명 기간 내내 파리 시장과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누가 어떻게 혁명을 지금 이끌어 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이 그렇게 풀려 나왔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자료가 있어야지 알죠.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웹스터 같은 사람들은 뭐 런던에서 들어온 돈도 많았고 버밍햄하고 서필드에서 무기도 들어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거는 앙리 기요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를 보고 실제로 들어왔다고 확인을 했고요. 제레미 벤덤은 미국과 프랑스로 오게 하면서 혁명을 조정했다라고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국 윌리엄 뿌티 내각은 확실히 미라보와 소통을 하고 있었고, 장폴 마라하고 에베르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었고, 제레미 벤덤이 자유무역 지지자에다 고리대금 지지자잖아요. 철저하게 프랑스를 최소한 이폰 군주지처럼 만들어서 그 프랑스보다 훨씬 그 생산력이 뛰어났던 영국의 이익이 되도록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또 은행업을 프랑스까지 진출시키고자 하는 어떤 영국적 자유주의의 어떤 그 대표자잖아요. 제레미 벤덤이.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앞에 두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죠. 저 대포하고 총하고 저거 다 누가 줬을까요? 예? 세상에 무기고를 말입니다. 근위대가 다 지키고 있고 열쇠도 몇 겁으로 해놨을 텐데, 그 무기고가 주로 어디에 많았냐면 파리는요. 파리 한번 여행 가시면 알렉산더 3세 다리라고 있어요. 그 다리 건너가면 앵발리드라고 있는데요. 큰 그 푸른 잔디 광장이 있어요. 그 잔디 광장 저 뒤쪽에 아주 멋있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앵발리드예요. 그게 이제 무기, 거기 한번 가보시면 대포, 옛날에는 대포 다 있거든요. 그 문 누가 열어줬냐고요? 그 문 누가, 저 대포 보세요. 대포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교도소장은요 이미 알고 있었고, 얘네들이 오겠구나 알고 있었고 대화로 끝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감옥 문까지 다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점심도 같이 먹자 그랬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갇혀있는 그 죄수들도 보여줬어요. 7명, 딱 7명이에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만, 또 그 사람 얘기하면 또 말이 딴 데 가니까 나중에 그 얘기하기로 하고, 그 7명 죄수가 있었고, 근데 대포 누가 먼저 쐈냐고. 예? 진화가 쐈잖아요. 그리고 대포 다 누가 줬냐고요. 이 세 사람을 상당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중간에 있는 장
페레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스위스 은행가입니다. 이 사람이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병기고 열어졌다. 자기 직원 이름이 에테르 델레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같이 했다. 그리고 귀족작이 잠깐 받았던 보스카리 드 빌플랜이라고 있어요. 요 세 사람이 스위스 은행가로서 병기고 앵발리들을 습격해서 열어주고 탄약 대포 총을 탈취해서 4만정을 탈취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파리의 프리메이슨 휘하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쪽에서 나눠주게 되죠. 모두 켈빈교도이거나 아니면 뿌리가 아마 유태계 쪽에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켈빈교도는 뭐 유태계 쪽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좀 이렇게 모호하게 했냐면 제가 유태계 사람들이 거의 개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태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켈빈교도 거의 켈빈교도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뿐인데, 이 세 사람이 병기고 습격에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좀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바스티유 노동자에게 배포된 무기를 일단 바스티유 감역 습격해갖고 일단 혁명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무기는 다시 뺏어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뺐습니다. 무기 나눠주고 하루 만에 뺏어요. 최종적으로 무기가 다 취합이 된 게 17일 3일 동안 무기를 다, 근데 10,000원씩 주고 무기를 다 다시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경보 사령부라고 그 부르주아 프리메이슨 애들이 또 하나 만들었던 걸 갖다 그 즉시 국민사령부로 이름을 바꿔갖고 라파예트를 대장 사령관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구테타 군을 조직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테타 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프랑스 군대가 정규군이 그렇게 대단치 않았기 때문에요. 혁명을 하려면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도 현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 폭동이 잦아들면 바로 군대를 조직해버립니다. 그건 뭐 뻔한 소리예요. 옛날 그거예요. 3일 만에 경찰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계획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바스티유 감역, 왜 하필 또 바스티유냐고요? 바스티유 옆쪽에 그 포브르 생산투안이라고 있어요. 안투안 거리라고 있다고. 거기가 직물공하고 인쇄업의 중심입니다. 직물공들은요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 현장 자체가 너무나 열악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항상 그 좀 폭동이 났다 그러면 꼭 앙투안 거리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쇄업이 많았었는데 인쇄업자들은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고 하나는 지식인이에요. 머리에 든 거는 많아요. 인쇄하면서 책도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든 건 많은데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잘 됐지 뭐. 항상 혁명의 최전선에는요 보통 봉제사하고 재단사가 주로 앞장서는데요. 솔직히 한국도 그 전태일 열사 그 봉제사인가 재단사는 아니고 봉제사인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 전태일 열사가 이용당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스티유에 있었던 그 봉제사 재단사 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인쇄업자들도 다 이용해 먹고, 저기 총을 지나가 먼저 발사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루 만에 총기를 모두 다 거둬들어 버리고 이제 그 바스티유의 민중들은 화 한 번 냈다는 그 한 번 풀고 이제 영원한 비참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
계획대로 상당히 잘 흘러갔다. 오기스틴 꼬샹과 프랑스와 퓨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정황상 그렇죠. 발미 전투라고 있습니다. 1792년 9월 20일. 발미 전투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공화국 프리메이슨의 그 참 거지 같은 행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발미 전투인데,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공화국의 위대한 출발은 발미 전투. 그러니까 발미 전투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공화국 제1공화국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 공화국을 선언하려고 전투를 일부러 만든 건데 1792년 4월 달에 4월 20일인가 그럴걸요. 4월 달에 루이 16세를 강권으로 시켜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전쟁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프랑스가. 그 혁명가들이 뒤에서 부추겨요. 그때까지는 이제 왕의 그 허가를 받아야지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권으로 전쟁 선포를 왜 해? 지금 내부의 혁명 그 세력도 지금 좀 가다듬고 이럴 시간에 전쟁 선포를 왜 하냐고요. 그 혁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종이돈을 찍었거든요. 아시냐라고 찍었어요. 그거를 너무너무 찍어대다 보니까 말입니다. 1792년이 되니까 돈 가치가 20% 하락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전쟁을 해서 돈 가치를 다시 올려야 되겠다 하면 군수 같은 거 다 만들고 이 종이돈을 계속 돌려줘야 돼. 지금 신뢰를 많이 잃고 있거든요. 그 당시 종이돈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종이돈이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18세기에 종이돈은 종이 쪼가리였어요. 그거를 바꿔서 어떻게 더 일을 해. 일을 못하죠. 금화를 받아야지. 하물며 반지가락이라도 받고 일을 해줘야지. 무슨 종이 쪽지를 받고. 근데 혁명정부가 종이 쪽지, 우리 혁명정부를 믿고 이 종이 쪽지를 믿으라고 막 하고 너도 나도 쓰게 하고 하니까는 조금 믿어보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치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돈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이 종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혁명정부에서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갖고 종이 돈을 더 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했던 놈이 바로 이제 브리소라고 하는 놈입니다. 지롱당에서 한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부르주아들. 이 사람들이 발미라고 하는 전투를 일으키는데 프랑스의 군인이 어디 있어요? 다 농민이잖아요. 네? 다 농민이에요. 그리고 브린스빅 공작, 상대편 오스트리아 군대는 브린스빅 공작이라고 해서 아주 전투 사령관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발미 전투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4월 달에 선전포고 했으니까 이제 9월 달에 발미 전투 있었으니까 한 5개월 동안 매일 패전만 했어요. 프랑스가 혁명하는 와중에 군인을 어떻게 긁어 모으냐고. 그 장교들도 다 귀족에서 도망쳤는데 15,000명이나 도망쳤어요. 독일 코블렌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브린스빅 그쪽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공작 밑으로 들어가서 군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 오합 지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농민들 신발도 안 신고 뭐 거지 같은 애들 다 불러다가 모아다가 매일 지지. 근데 발미 전투에서는 승리했다고. 그것도 브린스빅 그 공작이 직접 지휘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34,000명 나왔다고 하고 프랑스에서 32,000명 나왔다고 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4만 명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근데 아무튼 간에 확실한 거는 브린스빅 공작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은 정규군이고요. 그리고 코블렌츠에 이민가 있었던 프랑스 귀족 장교들 모두 합세하고 있었고 아주 전투에 달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프랑스군은 3만이든 4만이든 오합 지졸도 그런 오합 지졸이 없었어요. 무슨 뭐 이탈리아 출신 뭐 독일 출신도 있고 뭐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그냥 오로지 애국심 하나만 갖고만 그랬거든요. 근데 9월 20일 날 오스트리아군이 8시간 만에 그냥 뒤로 후퇴해버리네? 이런 일이 있나요? 그냥 후퇴했어. 이 전쟁에 요한 괴테도 참여했거든요. 자기는 군인으로 간 게 아니라 업저 보러 갔다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괴테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저기 왕이
때는 루이 필립도 전투에 참여했었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전투인데 실은. 그래서 이거 요한 게테가 이 발미 전투를 세계사가 이날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이날 바뀌었다고 말할 만큼 서양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전투 끝나자마자 역사 지우기에 들어가요. 아무도 발미 전투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지네가 이 전투 이겼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전투냐고. 그 막강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한테 프랑스의 오합지졸 그 시민군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8시간 만에. 그것도 그러면 엄청나게 칭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미 전투 끝나고 며칠 후에 공화국 선언 딱 하고 발미 전투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왕당파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여기저기 프랑스군 사령관 중 하나가 켈러만이라고 있는데 여기 살인마인데 전투라고 얘기 안 불렀습니다. 사건이라 어페어라 그랬어요. 920 사건이라 그랬다고. 아니 전투에 참여한 최고 사령관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전투 이름을 왜 전쟁이나 전투라고 안 부르고 사건이라고 자꾸 표현하냐고.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는 게 그 브린스빅 공작한테 다이아몬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가 왕실 보관소에 갖고 있던 거를 당똥이 훔쳐가, 당똥이 열 몇 명한테 이렇게 시켜갖고 훔치라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보석들을 훔쳤는데 그 중에 큰 다이아몬드,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를 당똥이 브린스빅한테 넘겨주죠. 나중에 브린스빅 그 전쟁 끝나고 혁명도 다 끝나고 나서 브린스빅 공작이 자기 그 소장품을 이렇게 대중한테 공개했을 때 그 말이 안 되네. 다이아몬드가 딱 거기 있네.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혁명 정부의 그 산악파 있어요. 자코뱅 그 네트워크 산악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똥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너 브린스빅한테 다이아몬드 주고 져달라 그랬지. 이거 산전투지. 라고 정확하게 바우트 하지 않았느냐. 바이한 전투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폴레옹도 엘바 섬에 가서 나도 이 전투에 참석한 최고 사령관 중 하나 뒤무리의 장군을 아는데 발미 전투에서 분명히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남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령관 사라진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뒤무리의 총사령관이 프로이센이 이미 후퇴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전투 시작하기 며칠 전에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뒤무리의 총사령관은 이 말을 또 팔쩍팔쩍 뛰면서 부정했겠죠. 하지만 자기 자서전에 하여간 브린스빅 공작이 이상하게 공격을 하지 않고 그러더라, 물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당파 사람들은 대포알만 소비하는 가짜 전투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바보 같은 역사학자들은 아니야, 뭐 우리 공화주의가 혁명 시민군이 이겼어. 특히나 좌파 계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브린스빅은 누구냐면요, 오스트리아 최고 프리메이슨 총재예요. 당똥은 프랑스 프리메이슨 상당히 위치가 있고 서로 간에 알잖아요. 프리메이슨끼리 도와준 거죠. 게다가 오스트리아 발미 전투 하기 전에 러시아가 폴란드 쳐들어가서, 폴란드는 원래 오스트리아 가져가는 건데 폴란드 쳐들어가서 막 점령을 했고, 또 그 오스트리아 후방을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공격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간 지네가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으면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전투를, 이 군대를 갖다가 지금 프랑스 쪽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러시아 쪽으로 뒤쪽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막 급했다고 그때. 그래서 어차피 물러날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무슨 전투 하는 척만 한 거죠. 그 돈 받고 그냥 물러나 준 거죠.
그래서 혁명 정부가 세상에 이런 대대적인 승리가 어딨냐, 역시 뭐 만세, 뭐 프랑스 만세, 공화국 만세 나 외치면서 그 9월 20일 날 전투 끝나고 9월 21일 날 공화국을 확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미전투는 그때 이후부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공통점, 뭐랄까, 불문율? 네, 그거였습니다. 1830년이 돼서야 발미전투가 다시 공적으로 올라서는데,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누가 움직였느냐? 예, 크라쿠스 바베프가 있습니다. 예, 크라쿠스 바베프. 상당히 그 급진적인 혁명가였죠. 예,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1795년 총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총재정부를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로베스피에르든가 생주스가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는 참 나쁜 놈들이라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죽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사람들을 좀 죽여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랑 정신 상태가 좀 달라요. 죽이면은 영웅되는 시절이랬는데, 바베크가 1796년 그 총재정부 하에서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잡히거든요. 잡혀갖고 법정에서 다음처럼 증언을 합니다. 다들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 사건의 우두머리로 나를 지목하지만 지금 내가 공언합니다. 나는 제 2선에 있으며 여기에 끼어든 사람입니다. 윗선에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가 대중을 선동하는 자를 필요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확실히 프리메이슨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근대사의 출발점을 알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이 우르르 한 게 아니라 민중은 이용만 당했고 혁명가들도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1830년 루이 필립 시절 금융가들이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할 때까지 이끌어갔던 장기적인 혁명의 첫 단추였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